러시아군 기갑부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32km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진격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키예프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서방 국가들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서방 국가들은 직접 파병에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들의 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병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러시아 안보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바이든 미 대통령은 푸틴이 구소련 재건이라는 큰 야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G7 정상들은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혹독한 타격을 가하는 금융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등 4명의 대선 후보가 오늘 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차 법정 TV토론에서 다시 격돌합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권력구조 개편과 남북관계 그리고 외교안보 정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오른 38%, 윤석열 후보는 4%포인트 내린 37%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확진자의 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PCR 검사 역시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음 달 중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을 찍어서 하루 확진자가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하루 만에 수도 키예프 점령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도전장을 내민 푸틴 대통령의 야욕의 끝은 어디일까요?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선을 열 이틀 앞두고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가 오차 범위 내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빙 열세 우세로 갈렸던 판세가 일주일 만에 엎치락 뒤치락 혼전으로 바뀌었는데요. 대선 이슈 분석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나토의 강력한 경고에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하루 만에 주요 도시 80여 곳을 공격했고요. 수도 키예프 주변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놀란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극심한 혼란과 공포 속에 황급히 피난길에 올랐고요. 우리 교민들도 이웃국가 폴란드로 속속 대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외신이 보내온 이 시각 수도 키예프의 모습을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간은요. 지금 이 시각 현장의 모습인데요. 키예프의 모습입니다. 광장의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시간으로 지금 오후 4시니까 그곳 시간은 오전 9시 되겠습니다. 오전 9시고요. 현장에서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그곳 시간으로 새벽 4시부터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1시부터 러시아의 공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비교적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몇 차례의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등 새벽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낮 시간대 저희가 전해드릴 때도 사이렌이 들려서 상당히 긴박하게 그 도심이 움직이고 있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러시아의 기갑부대가 지금 약 30km 근방까지 지금 진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도 키예프를 보면 지금 인적 사람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차량 한 대가 지금 몇 대가 지나가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예, 키예프의 다른 모습을 보면 피난 행렬이 이어지는 교통 시내의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한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곳은 지금 독립광장의 모습입니다. 정치적으로 많은 시위가 열리기도 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키예프 독립광장이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기도 한데 이곳이 지금 상당히 인적이 드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막한 모습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은 AP통신이 보내온 화면인데요. 주변 도시에서는 이미 폭발 소리가 들렸고요. 주거용 빌딩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첫날 러시아 침공 첫날 137명이 사망했고 316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우크라이나에서 전해왔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우크라이나 내에서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키예프 시장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로켓 파편이 주거용 빌딩에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최소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중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오늘 안에 탱크 공격을 할 것이다. 키예프에 러시아의 탱크 공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면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고요. 키예프의 상황은 지금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공습 사이렌도 들리고 주변에 러시아 군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조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 국경 도시에 나가 있는 와이텐 특파원을 연결해서 그곳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폴란드 국경 도시 프시에미실 인근의 메디카 국경 검문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러시아 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로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곳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에 근접하면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CNN은 러시아군은 키예프에서 불과 32km 떨어진 곳까지 진격했다고 보도했고 서방 정보 당국에서는 키예프가 몇 시간 안에 함락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예프와 추프이브 등 160발 이상의 미사일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기지 83곳이 또 파괴됐습니다. 러시아군은 크림반도에서 헤르손, 벨라루스에서 키예프, 북동부에서 키르키프 세 축으로 진격 중입니다. 특히 폭발 사고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체르노빌 원전도 장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반정부 세력도 8km 전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이 자국 안보를 위해 불가피했다며 돈바스 지역으로 목표가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민 100여 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다며 서방 세계에 지원을 호소하는 한편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 키예프 시내에 병력을 배치하고 러시아의 진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 주변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지만 파병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군의 회원국이 아니어서 들어갈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의 공격 당시 상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When we woke up, we heard explosions, we saw the rockets, and it was really scary. And we understand that we must leave now. They saw some kind of explosion. Of course, they forgot about every rules, and I guess there was many accidents. Your problem is North Korea, our problem Russia and Belarus. It is the biggest war after Second World War. Unfortunately.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필사의 탈출도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급한 마음에 여행에 이 가방에 중요한 짐만 챙겨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걸어서 넘은 가족 단위의 피난민들이 정말 눈에 많이 띄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탈출 당시에 긴박한 상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ickets on this train were sold out 6 hours or 5 hours before the aggression started. I was lucky enough to buy the last tickets to get here. It's very hard. The situation is so dynamic. It changes every hour. They were asking about the vaccination and the certificate of negative test. So there is immediate tests. Did you hear some sound of bombardment? Yes, I heard the sound of planes, some like this. I hope that everything will be fine. Just pray for Ukraine and. 국경에서 취재를 하면서 만난 여러 사람들 중에는 전쟁 와중에 노모를 찾아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용기 있는 할머니도 있었고 생업을 그만두고 동포들을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사례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만난 모두가 한마음으로 평화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So you're going back to your country? Yes, at the moment, yes, because my mother is not well. And I need to visit her. We are feeling bad because it was unexpected, and we all want peace and quiet. We don't want war. I feel terrible. I feel terrified, to be honest. My family is in the East Ukraine, and I can't help them. That's why I quit my stuff and I just come here to help with some other families.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육로로 탈출한 첫 교민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시작된 이후에 교민 A씨가 우크라이나 서부 대도시인 리비우에서 피난길에 올라서 육로로 폴란드 국경을 어젯밤 처음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기반을 버려야 하는 게 힘들었지만 사태가 심각해져 피난을 결심한 A씨는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에서 살다 육로로 1000km를 달려서 서부 리비우로 피신했지만 고생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에 리비우를 출발해 2시간여 만에 폴란드 국경에 도착했지만 넘치는 차량과 인파에 4시간 넘게 대기하면서 한때 포기도 생각했습니다. 산길을 타고 내려왔는데 도로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국경 검문소까지 꽉 차 있었고 차도 도로에 가득해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사관에서 취한 조치가 극적으로 힘을 발휘해 폴란드 측 메디카 검문소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일 상황을 알아보고서 이제 다시 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또 대사관 측에서 좀 조치하는 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네. 교민 B씨도 가족들과 함께 자동차로 수도 키예프에서 출발해 20시간 가까이 무려 615km를 달려서 폴란드 코르초바 국경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남은 우리 교민은 60여 명입니다. 그리고 출국 의사를 밝힌 인원은 3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첫날에만 자국민 137명이 희생됐다며 외로운 싸움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로 직접 병력을 파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튿날 새벽,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연설에 나섰습니다. 첫날에만 군인과 민간인 등 자국민 사망자만 최소 137명에 부상자도 수백 명이 넘는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자국 군사시설만 겨냥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과 달리 민간인 시설도 공격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홀로 남겨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Чи ви з нами? Вони відповідають, що з нами, але нас із собою в альянс вони брати не готові.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원 요청에도 서방 측은 우크라이나로 직접 파병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주변 회원국들의 병력을 증강하겠다고만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 추가 파병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Our forces are not going to Europe to fight in Ukraine, but to defend our NATO allies and reassure those allies in the east. 결국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건데 우크라이나 내 전황이 나토 회원국까지 번지지 않도록 방화벽을 친 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급기야 18세에서 60세 남성의 출국을 금지하고 군사력과 군사 인프라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국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규군 90만 명 수준의 러시아에 비해 우크라이나 정규군은 36만 명에 불과하고 군사 장비 면에서도 열세여서 이 같은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적 주민들은 고국의 침공 소식을 시시각각 전해 들으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침공으로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인천 한방마을에 있는 고려인 문화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도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한방마을은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 지역인데요. 우크라이나 국적 주민 200명 가까이가 이곳에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침공 소식을 시시각각 전해 듣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착잡한 심정인데요.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Сейчас, да, говорит, постоянно, да, стреляют, постоянно. Нет, потому что все закрыто, никуда не выпускают, не запускают, визу не выдают, нет сейчас никакой.
이 여성의 남편은 현재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살고 있는데요. 거리엔 아직 러시아군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총소리와 폭격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남편이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싶어도 비자 발급이 안 돼 출국이나 입국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왔다는 또 다른 여성은 부모님이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습니다. 현재는 전화나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며 안전을 확인하고 있지만 언제 연락이 끊길지 모른다며 걱정했습니다. 키예프 외곽에선 사이렌이 울리고 폭발음이 들리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있고 병원과 마트, 배달과 같은 필수 시설들은 전력을 다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외로 대피할 계획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시민들은 집안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한 상황입니다. 특히 한방마을에서 만난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쟁이 모든 이들에게 비극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많아지진 않을지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어려울 때 힘을 합치는 게 한국인과 닮았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에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한방마을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제 우리 증시는 급락했지만 오늘은 뉴욕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증시 오름세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당분간 지속하면서 증시가 급변동을 겪게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오름세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폭락 후유증에서 벗어나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06% 오른 2676.76에 코스닥은 2.92% 오른 872.98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모두 순매도세를 보였지만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미국 증시가 반등한 영향이 큰데요. 뉴욕 증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에 장중 2% 이상 하락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급반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28%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3.34%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 오름세가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오늘 주식시장 반등만으로 우크라이나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며 위험에 대한 경계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당분간 계속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크죠. 증시가 극심한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어제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어제 전투기 8대를 포함한 중국 군용기 9대가 타이완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으며 즉시 대응에 나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군은 어제 타이완 인근의 동중국해에서 최근 실시된 상륙훈련 사진을 SNS 웨이보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상황 하루 만인데요. 조만간 수도 키예프도 함락될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최종 목표가 우크라이나에 친러 정권을 세우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이미 100곳 가까운 군사시설이 파괴됐고요. 민간인을 포함해서 220여 명이 사상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러시아가 예상보다 빨리 군사작전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네네. 수도 근처까지 러시아군이 진격했다라는 뉴스가 그렇죠. 계속 전해지고 뭐 있습니다. 지금 외신에 의하면은 한 3-40km 네. 키예프 전방까지 러시아군 기갑부대가 진입했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 모두에 그 키예프 그 도시, 키예프 수도잖아요. 네. 그 현장 화면을 봤더니 아주 정막이 흐르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도 정부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정부군의 저항이 이렇게 무력하게 러시아군에게 이렇게 내줘도 되는 겁니까? 네, 몇 가지 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요. 네. 우크라이나 이 정규군 한 23만 정도 됩니다. 네. 되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 전력화할 수 있는 이 병력은 또 줄어 있고요. 지금 예. 러시아군이 한 17만 정도 이번에 동원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두 번째는 장비 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격차가 클 수밖에 없고 예. 세 번째는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동서내전 상태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력이 많이 그동안 소모되어 온 거죠, 이미 우크라이나. 네, 이미 뭐 전력도 소모되고 뭐 장비나 이런 거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인데 네. 지금 뭐 들려오는 소식들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그 동부 지역도 차지를 했지만 체르노빌, 그러니까 북쪽 지역도 점령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네네. 있거든요. 이게 좀 지정학적으로 좀 중요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 벨라루스를 통해서 이 러시아군이 진격을 할 때 그리고 키예프를 향할 때 그 중간을 거치게 되는 길목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이 행위 자체가 국제적인 비난을 살 일이지만 이 침공 와중에 체르노빌 시설을 통해서 어떤 원전 안전 문제가 걸리면 이건 국제적으로 더 비난에 직면하게 되고요. 그럴 수 있군요.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90년대 중반에 비핵화한 이후에 핵무기는 없지만 이 체르노빌 시설을 일종의 최후의 보루로 활용할 가능성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먼저 확보를 한 거죠. 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격 상황을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저 그래프를 보면요. 당초 예상은 러시아가 반 우크라이나 공화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서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고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그렇죠. 했는데 지금 뭐 북쪽 벨라루스 통해서도 들어오고 남쪽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이거 보면 전방위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 저거 예상을 뛰어넘는데 생각을 했는데요. 네.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2008년에 조지아하고 러시아 분쟁 때도 이렇게 이 당시에 문제가 된 남오세티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공세를 가했어요. 그랬군요.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전력이 확보가 되면 두 번째는 동서내전 지역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요 좁은 지역 아닙니까? 여기 병력을 계속해서 이제 연달아 투입해야 되는 집중의 효과가 나오질 않는 거고요. 자칫하면 작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국제적인 비난에도 직면하고 병력 피로도도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빨리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렇게 되면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긴 했지만 나토 회원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나토가 굉장히 나약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공식적인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병력을 보내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군사력 건설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이 상황에서 준비된 러시아의 이 침공을 맞이해서는 상당히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사실 그동안 나토에 가입하고 싶었습니다만 러시아의 그 압력으로 가입을 하지 못했잖아요. 압력뿐만이 아니고요. 나토에 가입 신청을 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요. 그 군사 체제라든가 이게 기존의 회원국들하고 서로 그 작전을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세요? 만약에 과거에 러시아 조지아 전쟁 같은 한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 조지아 중앙정부가 우리가 사실상 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군사활동 이제 중지하고 당시 분쟁 지역으로 되고 있던 남오세티아 지역의 이제 자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러시아군이 철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실질적으로 아마 러시아가 바라는 거는 키예프 내에 친러 세력들이 어떤 어떻게 보면 반정 같은 걸 일으켜서 그 친러 정권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이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가 지금 러시아 요구를 다 수용하고 사실상 이제 백기 드는 그런 거예요. 전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 이게 잘못하면 끌려 들어가는 게 러시아군이 직접 키예프로 들어오는 경우에요. 이 경우는 아마 시민 저항에 대한 이 관리도 그때부터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나토군하고 이 미군 자체가 공적으로 개입은 안 한다 그랬지만 유일한 예외들이 있어요. 동맹이 아니더라도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국제적으로 공분을 일으킬 만한 인도주의적인 참상을 저지른다든가 할 경우에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곤란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보기에는 키예프에 직접 탱크를 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포위를 일정 기억 내에서 포위를 해서 압박을 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릎 꿇릴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우크라이나 정부가 스스로 항복하도록
그렇죠.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예,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예.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오늘 방금 전 나온 속보에 따르면 오늘 안에 러시아가 키예프를 향해서 탱크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나쁜 모양새가요. 예.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궁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영토적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을 해버리고 괴뢰 정권을 세운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전국을 수습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누가 봐도 괴뢰 정권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복종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그렇죠. 시민들이 지지하지 않겠죠. 곤란해져요. 예. 오히려 그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게 지금 정말 러시아를 잘못 따라서 생긴 일이다. 이럴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친러 세력들이 이번 기회에 정권을 잡기를 네. 유도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토가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네네. 그리고 친러시아 주민들도 있습니다만 친유럽 주민 국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부 지역은요. 그렇죠. 키예프로부터 서부 지역을 키예프 서부 지역은 친유럽 성향의 주민들이니까요. 그렇죠. 예. 이렇게 괴뢰 정권이 갑자기 들어서면 그들이 이제 저항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왜냐하면 주요한 전략 요충지 중심으로 점령을 해 들어온 거지 전 지역을 다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예. 그렇다면 지금 많이들 걱정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키예프 자체에 러시아군이 몰고 들어오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그렇죠. 계시는 근데 건가요? 워낙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좀 예상을 사고의 뛰어넘는 수준을 일들이 많이 뛰어넘는 일어나고 것이 있어서요. 지금 푸틴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 국제 여론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아마 예. 직접적으로 그는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거 부다페스트 조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죠. 각서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양해각서 형식으로 예. 메모랜덤 그때 이야기를 형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예. 그 당시 때 우크라이나가 이제 구소련에서 독립하면서 핵을 많이 갖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수천 개의 핵을 갖게 됐고 그 수천 개의 핵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안전을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엄밀하게 미국, 폐기보다는 러시아, 러시아에 영국이 넘기는 약속했었다면서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다페스트 협정을 체결을 했을 때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예. 이제 이 영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우크라이나의 그 안전을 향후에 위협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제 조약이나 국제 규범이라는 거를 별로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체제에는 예. 그게 먹히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핵은 다 폐기했고 이제 기다리는 것은 우방국의 도움인데 네.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나토 회국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돕다가 이게 전역이 확대가 되면 나토 네. 회원국들의 안전에도 예. 그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너무 현재로는 사태를 격상시키기에도 예. 한계가 있죠.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그 평화로운 상황이 네. 힘없는 평화다 이렇게 좀 칭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예, 그렇죠. 상대를 계속 그 위협적인 태세를 가하고 있는 상대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예. 사실 평화를 유지하기가 좀 힘들죠. 예. 자, 그러면 러시아가 예. 결국은 수도 키예프로 진격을 하든 아니면 압박을 해서 항복을 이끌어내든 네. 그 이후에 러시아는 거기에 어떻게든 친러 정권을 세우려고 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아마 푸틴의 고민이 시작이 될 거예요. 아, 예. 왜냐하면 과거에 이 구소련 시절이죠. 네. 이 다른 체제를 가지려고 하는 국가를 강제로 이제 밀고 들어갔던 사례가 1950년대 헝가리였고요. 예. 1968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그랬습니다. 네. 이 시절에는 이게 가능했던 게 예. 일단은 시민 저항만 눌러놓으면 공산당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세력 자체가 권위주의이고 그다음 당 독재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어쨌든 모양새라도 네.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 체제 자체를 완전히 푸틴이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친러 정권을 세웠다고 해도 예.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혁명을 오렌지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오렌지 혁명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우크라이나 내 이 침공의 경험으로 인한 반러 정서가 정말 뿌리 깊게 잡히기 때문에 아무리 친러 세력이라고 해도 오히려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는 거죠. 예. 근데 지금 화면을 보면요. 피난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네. 친유럽 성향의 국민들이 저항하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현재로는
당장 이게 수도에 들어와서 네. 이걸 영토적으로 장기간 여기 있겠다 하는 걸 의사를 표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군사적으로 전명하고 군사적인 작전은 틀리거든요. 예. 민간인들이 군인들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저항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근데 네. 수도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경찰이나 이 일종의 계엄 상황 비슷한 활동을 하고 네. 시민들의 자유를 통제하게 되면 이때는 또 달라지는 거죠. 예. 그 2014년이었던가 유로마이단 운동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운동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역시 시민들이 우리도 이제 좀 유럽 쪽의 그런 문화들을 좀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친러 세력을 조금 몰아세웠던 그런 역사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 오렌지 혁명 이후에 네. 서방 쪽에 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네. 이것이 러시아를 자극한 원인이기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침공을 하게 될 경우에 유럽과 함께 동맹국과 함께 경제 제재,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루블화를 결제해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지금 예, 검토하고 예, 있고요. 근데 그 제재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뭐 다시 후퇴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좀 낮은 건 아닙니까? 그렇죠. 당장은 예. 푸틴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러시아 체제라는 체제 자체가요. 네. 경제 제재로 인한 부담을 러시아 국민들한테 전가시키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트들은 그렇게 타격 안 받는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예. 지금 당장 이제 금융이나 무역 제재가 생긴다고 해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지금 러시아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일으키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 효과가 중기적이기 때문에 푸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내부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자기가 국민들한테 전가를 해도 지금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중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게 푸틴이 딱 맞닥뜨려지는 문제는 아닐 그렇죠. 것이다라는 이래놓고 분석이신데. 이제 내부적으로 내가 네. 우크라이나에서 이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라고 선전을 하고 네. 그리고 그걸 통해 그러는 동안에 서방하고 일부 협상을 하면서 제재를 풀고 뭐 이런 지금 이 안들이 지금 네. 추진이 되고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요. 앞으로 어떤 이 사태 전개 과정에서 어떤 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키예프를 점령을 하느냐 안 하느냐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이 실질적으로 나토나 미국에 지금 직접적으로 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대규모의 이 참상이라든가 아니면 양민 학살 같은 상황이 아마 러시아도 이걸 피하려고 할 거예요. 민간 인생이 커진다거나.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은 어느 만큼 지금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가 버텨주느냐, 특히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어느 만큼 지금 러시아를 전면군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느냐, 이것이 앞으로 미국하고 서방이 움직이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함락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변수가 상당히 많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대)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차 법정 TV 토론에서 다시 격돌합니다. 권력구조 개편,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는 또 대장동 의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국내외 현안을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중앙선거위가 주관하는 TV 토론 두 번째입니다. 여야 후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저녁 8시부터 120분간 진행되는 2차 법정 TV 토론의 준비에 모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오늘 하루 현장 유세를 모두 중단하고 각종 현안 관련 입장과 토론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권력구조 개편, 남북관계, 외교안보 정책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 안철수 후보를 향해 정치개혁 연대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당제를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 민주당이 제시한 정치개혁안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의 제안을 진정성이 없는 대선 기획용이라고 규정하고 맹비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야권 단일화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여기에 지난 21일 토론부터 윤 후보에게 공세 수위를 높였던 안철수 후보가 오늘까지도 공세적 토론을 이어갈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안보관 격돌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도 SNS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쟁이 멀리 있지 않다면서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강조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이 전쟁을 막는 건 말뿐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아니고 자주국방력과 동맹이라고 역설하면서 뜨거운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네, 초박빙의 대선 구도가 이어지면서 여야 양강 후보가 서로를 향한 고립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 측은 어제 다당제를 보장하는 정치개혁안을 제안하면서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삼지대 후보와 연합전선 구축을 통한 윤석열 후보 고립 전략이란 평가가 나왔는데 이 후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강경 보수 성향인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민주당의 정치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극단적 대결의 정치를 바꾸기 위한 정치개혁에 함께해달라, 통합정부가 힘들면 정책 연대라도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떠나게 해서 미안하다며 사과 전화를 거는 등 윤 후보를 제외한 모든 세력과 연대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야권 단일화 논의에 대해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결국 직접談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의 시간이 지나갔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5건 모두에서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1에서 2%포인트 차에 불과해 단일화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대선 투표용지 인쇄일을 앞두고 이번 주말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톱다운 방식의談판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 의중이 최우선이라고 밝히는 등 실제 단일화 움직임이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 여야 대선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공방도 연일 달아오르고 있죠. 네,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2003년 파주 운정지구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가 친분이 있는 삼부토건 관련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삼부토건 비리를 봐줬다는 증언이 삼부토건 조남욱의 후계자이자 윤 후보와 호영호재하는 사이인 조시현 씨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서결이 형한테 3번이나 걸렸다. 민주당은 또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전시 기획사가 했다는 앤디 워홀 전 전시 이력도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증폭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고속도로 배수구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는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일당에게 2,700가구의 용적률 특혜를 줬고 의도적으로 대장동 임대아파트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임대아파트 사업을 킬시키고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을 1,822억 원을 받고 2018년 선거를 앞두고 시민 배당으로 뿌리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야는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네거티브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윤 후보가 시력 문제인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며 2002년 검사 임명 당시 신체검사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또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장동 주범은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라고 공격했습니다. 또 조재현 대법관이 대장동 녹취록소 그분은 자신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대장동 사건 주범이 윤석열이라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네, 관련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가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인데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현지에 우리 국민 64명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출국을 희망하는 36명은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안보 공방도 주고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북한 위협에 대비한 사드 추가 배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경형 의원은 섣부르게 사드 배치를 주장했다가는 바로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를 당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장관은 한미 간에는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합의가 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교역 문제 등 경제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대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 러시아의 침공에 유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대처 방법 등 강론을 보면 좀 입장차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엔 대선 후보들의 선관위 주간 2차 TV 토론이 열리는데요. 정치 분야가 주제인 만큼 후보 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네, 정치권 이슈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여야가 강한 유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계속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저는 보이지 않게 우크라이나 변수가 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전쟁 연상작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부지불식간에 상상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안보가 더 중요하고 평화가 더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TV 토론을 보면서 상당 부분 중도층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리더십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요. 예. 푸틴 대통령 리더십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속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스트롱맨이라고 하는데요. KGB 출신인데 네. 1999년에 지금 집권을 한 이후로 21년째 집권을 하고 있는데요. 21년째입니까? 예, 지금 총리만 2번 하고 예. 대통령은 대행까지 포함해서 5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크렘린 같은 네. 도무지 속내를 알 수 없는 이런 스트롱맨은요 정말 상대하기 힘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재명 혹은 뭐 윤석열이든 누구든 대통령이 될 경우에 저는 러시아 강국의 푸틴 같은 지도자하고 상대할 때 누가 더 적합한가 이런 부분도 우리 국민들이 한 번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후보에 대한 평가, 외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아마 이번 대선을 앞두고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 예상을 하셨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여야 후보들 실제로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고요. 민주당은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힘이 뒷받침되는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드 배치, 선제 타격같이 안보를 정쟁화하는 이런 일들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전쟁은 이기더라도 공멸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밥입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안보 대통령, 평화를 지키는 대통령이 돼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국제 외교 안보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단지 지구 반대편 나라의 비극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에게도 생생한 교훈이 되는 일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외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네, 최진 원장님. 네. 두 후보 모두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힘이 뒷받침되는 평화, 그리고 민주당은 평화 곧 경제다, 평화가 답이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안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게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에 보내는 메시지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두 후보가 말한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재명 후보는 평화 우선주의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안보 우선주의자의 이미지가 좀 강하거든요. 그렇군요. 정책적으로. 그런데 이걸 지금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이 어떻게 바라볼까?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가 지금 불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불타는 키예프를 TV로 지켜보면서 유권자들이 과연 평화, 안보 어느 게 더 중요할 것인지 전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봅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화면을 통해서 불타는 해외 그런 수도 침공 작전 이런 걸 보면서는 아무래도 평화보다는 안보라는 개념이 더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오늘 TV 토론에서 기존의 평화주의랑 평화를 많이 강조할지 아니면 의외로 안보 국방을 병행해서 강조할지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두 후보 모두 오늘 TV 토론 열리는데 여기서 외교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답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2차 TV 토론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가장 큰 쟁점이 정치 분야에서 외교 안보가 될 것으로 보세요? 제일 중요한 토론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1차 있고 앞으로 이제 사회 한 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저는 TV 토론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요. 정치 외교 분야는요. 각 3인 3색입니다. 4인 4색이죠. 첨예하게 달라요. 다른 정책들은 비슷비슷한데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슈는 역시 단일화 권력구조 개편이나 단일화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 제안했던 권력 개편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가지보다 더 못지않게 중요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남북 문제 해결법, 해법 이 세 가지가 아마 첨예하게 오늘 이견이 엇갈리면서 서로 누가 나았는지 그 우월성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찬스이고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지금 다시 초박빙 구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TV 토론은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그 무게추가 지지율의 무게추가 어느 한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지금 단일화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이 두 가지 이슈도 추가로 쟁점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먼저 권력구조 개편, 대통령 중임제도 이야기했고요. 송영길 대표가 이 사안을 놓고서 이재명 후보가 반윤 텐트 이렇게 구축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민주당이 던진 절묘한 카드라고 봅니다. 일단 왜냐하면 그동안은 반문 텐트가 주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제외하고 윤석열이라든지 안철수, 심상정 이렇게 해서 묘하게 반문 텐트가 구축이 되고 대선이 그렇게 흘러가는 판에 이걸 흐트리면서 반윤 캠프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지금 하나. 그러면 상당히 언론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지금 완전히 흐트러져 있어요. 반문 텐트가 흐트리면서 반윤 텐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 자체 일단 이 자체로 해서 1단계 전략적으로 성공한 거고 문제는 이제 그다음에 진정성인 거죠. 이게 남아있는데 일단 그 전략 자체는 메시지 전략 자체는 상당히 좀 유효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반윤 텐트를 꾸리려면은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동조를 해줘야 하는데 어제 반응을 보면 좀 싸늘하던데요? 시큰둥하죠. 별로 지금 대선 2주도 안 남았는데 무슨 권력을 엄청 바꾼다고 해서 누가 솔깃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성을 보여주는데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디테일이 있죠.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를테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한다는 그 방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다음에 지금 지방선거에서도 3, 4명, 2, 3명 쪽으로 해서 이제 중대선거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성정당도 안 만들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타임 스케줄이라는 디테일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공개적으로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실무선에서 깊숙이 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설득력 있게 분명히 민주당 쪽에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에 보여줘야 움직이는 거죠. 근데 과거에도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속지를 않고 그냥 불신의 메시지를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이제 제일 관건입니다. 과연 민주당 이 부분에도 분명히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준다면은
저는 일정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 권력의 분점이 아니라 네. 그 분점을 권력의 분산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네. 권력 어떻게 좀 국민들의 일당 독재 혹은 뭐 제왕적 대통령 이게 지금 실증이 나 있기 때문에 예.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지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보면 분산하면 국민들에게 뭐가 좋은데 네.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설명을. 예. 정치인들끼리 나눠먹기 이게 별로 국민들 중도층이 안 움직입니다. 네. 이렇게 권력을 분산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혜택이 갑니다라고 민주당과 설명을 할 때 예.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따라올 수 있고 그리고 안 따라오더라도 이 중도층 일부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과연 구체적인 또 제안이 더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지지율 여론조사 나왔는데 한국 갤럽 여론조사 좀 예. 보면요. 지난주까지 보면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는데 다시 초박빙 상황이 됐습니다. 네. 41대 34에서 38대 37이 됐어요. 자, 저렇게 여론조사가 나타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참 설 연휴에 모든 여론조사 수십 군데에서 보면 9대1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유리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그중에 절반 가까이 오차범위 바뀐데 지금 거의 뭐 오차범위 안으로 접혀들고 또 갤럽인가 오늘은 뭐 1% 포인트 정도 앞섰지 않습니까? 예, 이 조사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지금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뒤지던 이재명 후보가 단 1% 포인트를 앞섰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예. 건데요. 이거는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내부 분열, 단일화 논란을 갖고 이렇쿵저렇쿵 말이 많고 그렇군요. 그리고 예. 사무총장이 당 대표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희한한 내부 갈등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식상한 중도층 일부가 좀 빠르게 저는 이탈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수습하지 않으면 네. 무게추가 상당히 지지율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그렇군요. 중요한 분수령. 특히 오늘 TV 토론. 알겠습니다. 예, 지지율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큰 기둥이 기우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권영세 본부장이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지는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예.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야지 사익을 앞세우지 마라. 예. 사적인 감정을 이렇게 피력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태규 국민의당 본부장 라디오 인터뷰를 보면요. 아직도 좀 양측의 앙금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단일화 결렬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단일화 하자고 하고 단일화 결렬한다고 한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희는 상식선 이상의 합당 시 예우를 얘기했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께서는 뭐 연락이 없었다고 하지만은 당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면 연락이 있었던 거고. 예. 그리고 또 권영수 선대본부장도 경쟁 방식이 단일화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좀 안철수 후보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모든 안철수 대표한 제 비판에는 선제 요건은 항상 국민의당 측에 먼저 선반응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조국 영도가 아니라 저희 후보에게 적폐교대라고 했으면요. 이건 싸우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 이거 완전 국회 정치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이라도 좀 협조하셔서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줄 수 없다, 밝힐 수 없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하는 태도, 품성 이거는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조건으로 국민 여론조사 방식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은 아직 유효합니까? 당연히 유효하죠. 네, 사회자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좀 안철수 후보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물었고 안 후보 측이 먼저 자극했다. 이제 이 대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의 걸림돌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좀 많이 금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많이 좀 넘는다는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실 꾀돌이라고 할 때는 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비단 주머니 20개 있는데 지금 아직 15개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20, 30대와 소통하기 때문에 상당히 파워맨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 대선도 내가 역할을 할 거고 단일화도 내 의도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욕이 펄펄 넘치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 바른 과정에서 너무 조롱 멘트 좀 아시다시피 뭐 역시나 했더니 혹은 또 손오공 부처님 손바닥에 이런 네. 부분들은 정말 상대방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안철수 캠프 쪽에서도 과거 협상 내력을 이태규 의원이 다 공개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두 사람 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막 훅훅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화됐는데 오늘 밤에 TV 토론을 보면 예.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끝장이다. 날지. 안철수 후보가 협상력을 극대화하게 해서 다소 과도하게 화를 냈었구나. 양측이 네. 이 전략적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상당히 좀 판단할 수 알겠습니다.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TV 토론 포인트가 많네요. 그리고 윤석열, 제가 안철수 후보가 예. 그 긴장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지도 좀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예. 제가 지금 정보로 듣기로는 내일 모레 일요일쯤이면 네. 양쪽의 핵심부가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정보가 확인이 될지는. 네. 예, 안철수 쪽과 윤 후보 쪽에 근데 열이틀 남았는데 지금 핵심 관계자가 만나면 또 거기서 예. 합의하고 다음에 또 두 후보가 합의하고 너무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닙니까? 저는 핵심이라고 하는데 두 후보가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만은 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비중 있는 인사가 만나서 단위로 하면요 바로 다음 날부터 효과를 냅니다. 네. 예, 이번엔 절대로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뭐 여론조사 방식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예. 이태규 본부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금 예. 전에 인터뷰에서. 근데 열이틀 남았는데 단일화 여론조사 여론조사로 방법은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이제 어렵다고 그건 봅니다. 어렵다고 보시는 그건 거죠? 어렵다고 그러는데 단판으로 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과거에 제안했던 오고 갔던 내용들 총리나 지분 몇 개보다 훨씬 더 많은 지분을 제공을 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쪽에서 더 많은 걸. 최근 단일화가 진전이 안 됐을 때 네. 오히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7%, 18% 됐을 때 그때 제안했으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지금이 더 많은 걸 얻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만 했더라도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텐데 네. 지금은 상황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주 많이 좀 아쉬운 입장이 돼버렸죠. 네. 안철수의 미래를 상당히 확실하게 보장하는 카드를 정확히 디테일하게 내밀지 않으면 네. 아마 협상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그 정보는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두 후보가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 중요한 인물에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 들었는데요. 예. 다만 이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기로 했는데 그 날짜가 또 미뤄지거나 네. 또 불발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어제 이 자리에 이재호 고문이 예.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네. 결국 윤석열 후보가 결단을 내리고 단판을 져서 예. 단일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근데 메인 키, 주된 키는 모든 공은 사실은 안철수 쪽에 넘어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워낙 두 후보가 초박빙이기 때문에 네. 중간에 있는 안철수가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어떤 제안을 하는 건지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거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하는 겁니다. 네. 어설프게 가서 내가 고사하는 것보다는 힘들더라도 고하는 것이 미래에 훨씬 낫다. 때마침 민주당 쪽에서는 권력을 분점하게 놓으라고 네. 공식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공식 메시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실무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을 카드를 민주당 쪽에서도 안철수 쪽으로 제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만 보면요. 예. 이번 대선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번 대선에 설사 본인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 대선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예. 안철수 후보의 미래, 정치 예. 미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세요? 각각 친삼국지로 가는 거죠. 다당제 구도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항상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중간에서 밀고 당기고 역할을 과거에 녹색 돌풍이 일었던 국민의당 예.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 시절에 되게 그리운 거죠. 네. 그리고 바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선전한다면 단체장만 몇 개 얻는다면 그야말로 총선 가능성이 있고 전살같이 대권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당장 내년 6월부터 유력한
차차기 주자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예. 또 다른 차차기를 내심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부터 매우 불편하겠죠. 제 성능이 좀 빠른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 이거는 알만한 사람마다 아는 얘기입니다. 벌써부터 차차기를 놓고 미묘한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정치권에 나돌아가기 때문에 이준석, 안철수가 예. 지금 파워게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핵심부에서 그래서 제가 좀 부담을 감수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예, 겉으로는 다른 뭐 단일화에 대해서 티격태격하지만 그 저변에는 그런 부분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이미 안철수는요, 제가 보기에 절반은 성공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이재명, 윤석열, 그다음 누굽니까? 안철수. 예.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이준석. 이렇게 지금 많은 언론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일화에서 지지도가 적게 나온다 하지만 갤럽법 조금 전에 보니까 벌써 12%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벌써 이미 어느덧 알게 모르게 신삼국지 구도로 해서 안철수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겁니다. 네. 지금 양쪽에서 안철수 오른팔 왼팔을 붙잡고 서로 끌어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팔짱 끼면서 앞으로 고고하면 되는 겁니다. 네. 더 많은 제한을 주는 쪽을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고. 아주 입장이 넓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좁은 골목이 있다가 진짜 정치는 생물이네요. 예, 생물입니다. 완전히 아주 매일매일 살아 움직이는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생물인 거죠. 네. 해피할 겁니다. 안철수 그렇군요. 대표는 요즘에. 오늘 TV 토론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안철수 후보가 과연 어떤 모습 보일지도 궁금해집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도 16만 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00명대로 늘었고 사망자도 1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주입니다. 네, 먼저 신규 확진자부터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6만 5,890명입니다. 전날보다 4,000명 넘게 줄었지만 사흘째 17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5배, 2주 전보다는 3.1배, 5주 전보다는 2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된 이후부터 신규 확진자가 매주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오미크론 유행이 다음 달 정점에 달한 이후 서서히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많은 전문가가 오미크론의 정점은 다음 달 중순이고 신규 확진자 규모는 25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74명 증가한 655명입니다. 이달 중순까지 200명대였는데 위중증 환자가 600명대가 된 것은 지난달 16일 이후 40일 만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94명으로 역대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7,783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도 하루 사이에 6만 명 넘게 급증해 65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하는 집중관리군은 9만 2,700여 명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꾸준히 늘면서 40%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0.8%로 전날보다 1.7%포인트 올랐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8%포인트 높은 38.7%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백신 미접종자라도 가족이 확진됐을 때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된다고요? 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동거가족이 확진일 경우 부여되던 자가격리 의무가 다음 달부터는 없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자과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수동감시를 하고 미접종자는 7일 동안 격리를 하는데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커져 스스로 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대신 확진자의 동거 가족에겐 3일 이내 PCR 검사와 7일째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3일간 자택에서 대기하고 이후 기간도 외출을 자제하며 외출 시에는
KF94 이상 마스크 착용과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의 이용 자제 등도 요청했습니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달 13일까지 새학기 적응 주간에는 기존의 지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미접종 학생은 등교할 수 없고 3월 14일 이후엔 수동 감시로 전환하면서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면 환자를 일반 병실로 옮기도록 하는 전원 전실 행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이 일주일 내로 입원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병상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지만 나중에 병상이 부족해지고 여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원 전실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검체 채취 후 7일이 지나면 감염 위험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는 의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확산세에 급증한 재택치료 환자가 응급 상황에서 제때 진료받지 못해 숨지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가 응급센터 확충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택치료 환자가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이달 말까지 10곳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는 4곳으로 권역별 종합병원급 거점 전담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 패스를 자체적으로 중단하려던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휴일까지 방역 패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휴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방역 패스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16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북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50대 A경위가 지난 8일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검 결과 A경위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경위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서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첫날 과거 폭발 사고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체르노빌 원전을 러시아군이 장악했습니다. 인근에선 교전까지 벌어져서 제2의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인근에 군용 차량들이 보이고 총성이 들립니다. AP통신은 체르노빌 원전 인근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벌어졌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첫날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교전 끝에 체르노빌 원전이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당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На жаль, вимушений повідомити, що станом на зараз Чорнобильська зона, ДАЗ, так звана зона відчуження, і всі об'єкти Чорнобильської АЕС взяті під контроль російськими збройними угрупованнями. Жертв та постраждалих за даними 1986년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체르노빌 원전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 남쪽으로 16km,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북쪽 약 130km 떨어져 있습니다. 반경 30km 지역이 지금까지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특별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러한 체르노빌 장악은 수도 키예프로 진격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고위 정보관리는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고문은 체르노빌에 대한 공격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물론 유럽연합 국가들에게도 방사능 먼지를 퍼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현재까지 보고된 사상자나 시설 손상은 없다면서도 인근 교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군사행동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방출된 다량의 방사성 물질로 9,000명 넘는 목숨을 앗아갔고 암에 걸려 숨진 이들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11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원전 인근의 생태계까지 송두리째 파괴한 인류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러시아가 친서방 성향의 현 정부를 전복한 뒤에 친러시아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방 세력의 대항하는 옛 소련 체제의 재건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동남북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러시아의 3대 공격 축 가운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부 돈바스 지역 점령이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현 정부를 전복시키고 친러시아 정부를 세우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방 세력에 대항하는 옛 소련 체제의 재건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He has much larger ambitions in Ukraine. He wants to, in fact, reestablish the former Soviet Union.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개시 선언에도 이 같은 의중이 드러납니다. 전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탈군사화와 탈나치화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신나치주의자로 여겨오던 젤렌스키 정권을 제거하겠다는 뜻입니다. И для этого мы будем стремиться к демилитаризации и денацификации Украины, а также преданию суду тех, кто совершил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кровав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против мирных жителей, в том числе и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난 2008년 조지아 침공 때와 똑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조지아는 친서방 노선을 걷고 있었고 친러 세력 근거지인 남오세티아가 봉기하자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남오세티아 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조지아를 침공했습니다. 이후 남오세티아는 사실상 러시아의 준영토로 바뀌었고 조지아 내 친서방 세력도 힘을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나리오가 우크라이나와 돈바스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면서 엄청난 희생이 수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곳을 놓고서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야욕이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러시아의 침공 결심의 신호탄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당시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 동맹이 20년 동안 주둔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하자 사실상 도망가는 것이라면서 맹비난했습니다. Что касается оружия, то это, пожалуй, единственное, чем талибы разжились, что талибы получили после 20-летнего присутствия западной коалиции в Афганистане. 네, 그리고 그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미국이 파병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Our forces are not going to Europe to fight in Ukraine, but to defend our NATO allies and reassure those allies in the East. 네, 지난해 12월 미러 화상 정상회담 때도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만약에 침공을 하면 동맹국과 함께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했지 군사적인 개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면서 파병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It would depend upon what the rest of the NATO countries were willing to do as well. But the idea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unilaterally use force to confront Russia invading Ukraine is not in the cards right now. But 푸틴 대통령은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내전을 벌이고 있는 친러 반군을 적극적으로 도왔고요. 결국 루간스크 도네츠크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고 이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군대를 투입하고 군사작전을 감행했습니다. Я хочу еще раз это подчеркнуть. Вынужденный мир. Потому что могли такие риски для нас создать, что вообще непонятно, как дальше страна существовала бы.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의 푸틴이 미국 패권주의의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선거를 앞둔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 발판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며 미국의 도전장을 내민 푸틴 대통령의 야욕에 국제사회가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하루 만에 지금 수도 키예프 함락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푸틴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시간에 출연을 해서 시나리오 1, 2, 3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결국은 시나리오 3가 맞은 겁니까? 네, 뭐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시나리오 1, 2, 3, 4까지 있었는데 4번이 영토 전면 점령이었거든요. 예.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쯤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때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뭐 세계 모든 그랬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네네. 곧 틀리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말았죠. 우크라이나 키예프, 수도 키예프가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7시간 느립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오전 10시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을 지금 예. 이 시점인 거죠. 새벽 4시부터 러시아가 미사일 침공을 공격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 얘기로는 전 방위에서 우리가 잘 막고 있다. 러시아군 진격을 막고 있다. 예. 그리고 러시아와 대화가 곧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마도 좀 희망이 섞인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지도를 보면서 현재 상황, 키예프가 지금 위험합니다. 네,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키예프는 그 벨라루스에서부터 저기 러시아군이 있는 곳이니까요. 거기에서 한 9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 네. 그리고 지금 러시아군이 그 30km 정도까지 북부, 키예프 예. 북부로 탱크 부대가 진입했다. 공수부대, 특수부대가 작전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 그 미국 국방부에서 곧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고서를 의회에 냈고요. 네. 유럽 정보당국 관계자는 몇 시간 후에 대규모 병력이 진입할 것으로 자신은 확신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몇 시간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임박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에서 받은 대전차 미사일이 있습니다. 러시아군 주력 부대는 탱크고 탱크가 지금 밀고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대전차 미사일로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가 현재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 키예프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업데이트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키예프는 30km 앞까지 와 있다는 게 이제 최신 예. 들어온 정보고요. 예. 지금 더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좀 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네. 키예프뿐만이 아니라 제2의 도시 하르키우도 공격을 받고 있고 동쪽이요. 네, 크림반도 쪽에서도 올라와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돈바스하고 크림반도 사이에 있는 남부 해안 네. 저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크림반도로 가는 물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운하를 봉쇄했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네. 예. 그런데 올라가서 거기 운하 봉쇄를 풀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눈에 가시 같았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지금 러시아가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죠. 키예프 네. 상황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들리는 뉴스 속보에 의하면 뭐 교전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네. 우크라이나도 정부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정부군이 본격적인 저항 방어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실제로 지금 외신에 들어오는 그 네. 관련 뉴스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의문입니다, 사실. 의문이죠. 예, 예. 의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그렇게 만만한 군은 아니라는 것으로 알려져 예.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계속 러시아가 이제 군사적으로 위협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력도 꽤 많이 한 늘렸고.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예. 비교한 그래프를 네, 그렇죠. 볼까요? 예. 병력이 물론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은 러시아군이 90만 명이 다 저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러시아 이쪽 지역에 19만 정도 배치됐다고 하거든요. 네. 다른 전력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다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밀릴 상황은 아닌 것이었는데 네. 또 지형도 러시아 탱크가 가기가 좀 불리하다. 그다음에 국민들도 결사항전 의지가 있다. 예. 서방에서 받은 첨단 무기들도 있고 예. 그랬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쨌건 그 거의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네. 러시아에서는 자기들이 국경 진입할 때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가 막지 않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군사적인 위협이 계속 고조됐는데도 서방에서 뭐 제재할 것이다. 그리고 설마 들어오겠느냐. 이런 태세로 이런 자세로 현실적인 전투 준비 태세는 소홀했다라는 것이 어쨌건 예. 지난 24시간 동안 입증이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연설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말고 조금 더 큰 야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이제 그 두 분이 하신 앵커 리포트에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푸틴이 KGB 출신이죠. 네. 소련 정보기관 KGB 출신으로 동독이 붕괴되는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걸 현장에서 지켜봤고 소련 붕괴될 때 굉장히 그 모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것은 20세기 지정학적으로 최악의 사건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국을 부활시키려는 꿈이 있다는 것은 이제 뭐 그 꿈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이게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네요. 뮌헨 협정 1938년 뮌헨 협정이 지금 국내외 언론들이 그 당시에 이를 다 기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뮌헨 협정은 뭐 아시는 대로 1938년에 히틀러 독일이 영국, 프랑스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뮌헨에서 영국에선 체인벌린 총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원하는 체코의 독일인들 많이 사는 주데텐란트라는 지역을 그냥 주고 독일이 원하는 대로 그 대신에 평화롭게 하자, 더 이상 하지 마라 라고 하고 체코는 회담에 참석하지도 못한 채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체인벌린 총리가 평화를 얻었다라고 자국에 돌아가서 선전을 했는데 불과 6개월이 지나서 체코 전체에 대한 침공이 있었고요, 독일이. 그 다음에는 폴란드 침공을 하면서 2차 대전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 기억들이 지금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은 가지 않아야겠죠. 네.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도 일단은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이고요. 모든 국민들의 출국을 지금 금지시키면서 싸우자 이런 조치가 내려져서 많은 가족들 가운데 이제 가장이 결국 이제 군대로 지금 가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18세부터 60세까지 계엄 전원 출국하지 마라. 출국하지 말고 지금 대기해라. 뭐 요새는 SNS가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들이 SNS를 통해서 공유되기도 하는데 이게 뭐 추정되는 영상입니다만 전쟁터로 끌려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빠를 끌어안고 딸이 펑펑 우는 영상이 SNS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가 현장에서 들려오고요. 아빠가 아이 손을 꼭 잡고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비극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이런 모습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랬는데요. 이 트위터 SNS가 EHA라는 현지 매체인데요. 그 현지 매체에서 자신들의 SNS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게 뭐 우크라이나에서 찍힌 건지 최종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이제 저 남성은 방위군으로 이제 가고 그래서 가족들은 피난을 보내고 자신은 남고 하는 영상으로 보인다는 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지금부터 국민들이 반모 정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나라 지키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 의회에서는 7천억 원 정도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한다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항전으로 이어질지, 그럼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차재원 박사를 여기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 전문가인데요. 과거 오렌지 혁명도 이곳에서 있었고 그래서 시민들이 강력히 저항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고 러시아가 부담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많이 믿었고 같이 연합훈련도 했습니다. 나토하고요. 근데 미국과 나토가 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는지 이것도 국제사회가 좀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상황까지 전개됐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군사 개입 얘기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고 경제 제재를 최대한으로 하겠다. 슈퍼 제재인데요. 지금 보신 대로 그 우크라이나는 나토 동맹국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만 이제 나토하고 미군 병력이 배치가 돼 있었고 이것이 이제 전쟁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던 건데 실제로는 억지가 되지 않았고 막상 전쟁이 나니까 저기 있는 병력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이제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뒤늦게라도 미국과 나토가 참전을 한다 이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무기 지원은 지금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네, 무기 지원 이미 일부 됐고 됐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하지만, 국민들 당신들이 알아서 싸워라 예. 뭐 그런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서방에서는 경제 제재 카드를 계속해서 조금씩 강력하게 풀 것으로 보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이 경제 제재라는 게 굉장히 좀 모호하고 뭐 어떤 고통을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돈줄을 막겠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외환 거래를 하루에 한 55조 원 정도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그런데 이제 80% 정도가 달러로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은행들이 거래를 안 해주면은 돈이 안 돌고 경제 마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 뭐 항공기, 자동차 부품 이런 첨단 부품들을 수출해서 거기서 만드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가 전례 없는 일이고 산업이 중대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러시아 지도부 자산, 미국 내 자산 동결하고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대체로 이제 그 엘리트들이 정계, 산업계, 군 이쪽이 이제 카르텔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받는다. 푸틴조차도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러면 러시아는 가만히 있었겠느냐. 여기까지 준비하는 동안 이것도 대비를 어느 정도 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2014년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때도 강도 높은 제재를 한다고 했지만 러시아가 고통은 많이 받았지만 그렇다고 경제가 붕괴되거나 뭐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냐. 지금 서방은 막진 못했으니까 한 일에 대해서 응징이라도 해서 그 다음 단계로는 못 가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차례 경고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강력히 경고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미 준비한 듯 어떤 경제 제재도 다 준비한 듯 지금 침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천연가스 이제 가스관은 막겠다고 하는데 고통입니다. 러시아는 자기들이 제일 많이 수입이 들어오는 게 원유하고 천연가스거든요. 수출 못하면 고통이죠. 그렇지만 수출을 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도 이제 고통이고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일종의 치킨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그 취재 부서에서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어떤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좀 하시라고 연락이 왔네요. 키예프 시내에서 교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폭발과 총격음이 들리고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고요. AFP 통신의 보도인데요. 이 AFP 통신 기자가 키예프시 북부, 키예프 이제 북부 쪽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러시아군이 북부에 있는 지역에서 소총이 발사되는 소리를 들었다. 보행자들이 몸을 피하려고 달아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이제 미사일 공격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상군이 진입하고 있다. 키예프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키예프로 진입하고 있다는 얘기고 군사작전 시작된 뒤에 9시간 만에 수도 함락 위기 얘기가 나왔고 지금 이제 24시간, 26시간 정도 지났는데 수도에서 교전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고 뭐 어쩌면 어느 정도 방어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어쩌면 뭐 또 오늘 밤 사이에 큰 상황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러시아는 군사 시설만 공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아파트 주거 시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요. 폭탄, 미사일 피해를 입고 있고 지금 교전이 일어나고 있다면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앞서 전문가 지적에 따르면 만약에 민간인들이 많이 다치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규탄과 함께 개입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그 국가의 안보가 자국의 의지 그리고 자국의 역량, 자국의 대응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얼마나 실제로 방어 태세를 보여줄 것인가,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이 결사항전 의지가 있어도 정부가 이걸 조직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의 앞으로의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뜻대로만 될 것인가의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방송 모두에 키예프 시내 모습을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상당히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혹시 만큼 이 시각 그 키예프 상황을 좀 볼 수 있나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이 시각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 시각 키예프 상황입니다. 예. 이 시각 키예프 상황이면 지금 키예프가 7시간 차이 나니까 오전 10시 한 20분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곳이 아마 키예프의 중심가인 것 같습니다. 외신들이 계속해서 저 상황을 한 달째 지금 예. 이제 아, 고정해서 그렇군요.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중심가까지는 아직 뭐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동요는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차가 안 다니지 않습니까? 네, 거의 안 다니고 있어요. 인적도 없고요. 네. 이것은 이미 그 주민들이 명령에 따라 소개됐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든 예. 사실상 준전시 상태라고 인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고 그렇게 볼 수 젤렌스키 있겠네요. 대통령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본인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뭐 서쪽으로 저거 피신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근데 젤렌스키 뭐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제 수도를 지켜야지 딴 곳에 가면 예, 그건 이제 가짜 뉴스라고 본인은 그렇게 해명을 얘기하고 했고 있죠? 예. 자신은 키예프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네네. 그것이 이제 확인되진 않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지도부가 여기서 차가 조금 다니긴 다니는군요. 저쪽에. 네, 보입니다. 차가 다니는데 뭐 중심가 치고는 거의 지금 차량이 다니지 않고 있는 예, 거고. 뭐 피난 행렬도 있을 수 있고요. 차가 좀 이동하는 것들은 네, 조금은 지켜봐야 하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이미 것 피난민 같습니다. 행렬은 길게 예. 늘어서 아까 예. 그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한 대로 예. 뭐 길게 지금 장사진을 치고 있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또 있다고 합니다. 나라 예. 지키겠다고 그런 그렇군요. 사람들도 예. 꽤 있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은 폴란드에서 오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폴란드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차례는 폴란드일 것이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이미 총성 뭐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고 하니까 수도에 있는 시민들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고요. 예.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 자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라고 했지만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타국민들이 가만히 있었던 타국민들이 생이 깨져버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이 전쟁 상태가 종료가 돼야 되고요. 특히 민간인들의 희생이 없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러시아 군이 진격을 해서 수도 키예프까지 거의 도착했고 지금 교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 본진이 오늘 결전지인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정진환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원팀으로 최고의 기량을 뽐내달라면서 4년 노력의 결실을 보라고 응원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열흘간 치러지는 패럴림픽에 우리나라는 6개 종목의 선수단 82명을 파견해서 동메달 2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수단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까 그 걱정이 설레임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선수들 열심히 준비한 만큼 패럴림픽에 가서 집중하는 모습, 즐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컬링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열심히 준비한 국가대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국민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은 결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럴림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오늘은 계절의 시계가 봄으로 훌쩍 넘어갔습니다. 서울 기온이 8.4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 10도로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반면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도 중부 지역은 종일, 일부 남부 지역은 오전 한때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먼지는 내일 비나 눈이 내리면서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경기와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내륙에는 5mm 안팎의 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반면 비가 내리지 않는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의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주말 동안 바람까지 무척 강하게 불기 때문에 대형 산불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 1도, 광주 0도로 오늘보다 4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0도, 광주 14도, 대구는 15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1에서 2도 높겠습니다. 휴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